Q&A 시간입니다. 먼저 호수마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미국의 부양책이 계속되고 달러화 약세로 인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한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주가나 부동산 가격에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인에게 금은 이제 선물 ETF로만 구매가 가능한데 이건 롤오버 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사실 그 말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제한적이고, 가령 다른 나라에서는 물가가 안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다시 내려가겠죠. 그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를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으면 대국 경제, 대규모 경제죠. 이런 경우에는 해외 영향을 덜 받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소규모고 거기다가 다 열려 있어요. 무역이나 금융이 다 열려 있으면 이런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물가 올라간 건 다시 내려가게 될 것이죠. 근데 이제 해외 요인에 의해서 글로벌하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건가라는 거는 결국은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건가라는 건데,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발생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물건을 가장 많이 수요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웬만큼 물건값이 올라가더라도 각국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물건 값을 안 올리려고 해요. 마켓 쉐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 짧은 거 좀 길게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미국이 저런 식으로 돈을 풀어내고 그 근간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경제가 옛날처럼 활력은 못 찾을 것 같다. 그러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만 손 떼고 그냥 경제가 돌아가도록 할 수는 없고 계속 돈을 퍼부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거기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정치적인 갈등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극화는 심해져 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쉽지 않다. 돈을 푸는. 재난지원금 같은 게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돈으로 문제를 대충 무마해가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돈으로 문제를 무마해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면 결국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들이 있어요. 지금 아주 특이한 건 아니고 자본주의 역사에서 몇 번 있었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돈으로 일단 땜빵을 하고 땜빵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더라도 당장은 진통제부터 주잖아요. 그 병이 그 통증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처방을 하기 전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진통제를 주는데, 그 돈을 푼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병의 치료가 좀 늦어지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죠. 그래서 미국이 저런 정책을 계속 쓰게 되면 한국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은 또 그걸 인플레이션 잡아버리면 돈 푼 효과가 뭐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어디부터 조이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간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간 자산시장의 돈줄을 조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억제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도 상당히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격이 올라간 쪽에 대해서는 돈줄을 막 조이면서 이쪽으로 돈줄은 그냥 확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는 안 올라갔는데 이게 막히면서 이게 올라가는 게 뭐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불린 자금을 좀 쪼여놓은 자금을 좀 푼다던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영업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자영업 쪽의 대출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올해 제가 뉴스 기사만 봐서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만 70조 원 나갔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계속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줄을 다 조이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조고 이쪽은 계속 돈을 풀어주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산 가격은 또 다른 요인, 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요인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돈줄을 조인다가 아니고 이거는 됐다 이제 그 돈을 이쪽으로 풀고 있는 그런 과정.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성을 갖고 있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물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한 1년, 2년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위험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금리나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내려간 위험성 갖고 있죠.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일반인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대표적인 상품이 물가 연동 국채.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자는 기본 이자는 낮습니다. 지금 다른 채권보다 기본 이자는 낮아요. 그 낮은 정도는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일반 채권이 뭐 가령 2%라고 한다면 2% 1년에 2% 이자 준다고 한다면 물가 연동 채권은 아마 이자가 0일 거예요. 사람들이 물가가 한 2%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2%가 올라간다고 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2%, 이거 물가 올라가서 2%. 그 다음에 이게 물가가 2% 더 올라가게 되면 연간 수익률이 이건 올라갑니다. 가령 1년에 4%씩 물가가 올라간다 치면 물가 연동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4%씩 받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되죠. 근데 일반 채권은 물가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냥 2%씩 쭉 만기까지 가져가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 그 다음에 금의 경우에도 뭐 ETF 말씀하셨는데 ETF 말고 주식시장에서는 ETF 방식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에는 이제 금광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금값이 올라가면 그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런 ETF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은행에서 금을 그램 단위로 0.01g 단위로 이렇게 그 거래하는 그런 계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세금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세금을 서로 간에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뭐 은행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게 부가가치세 10% 개념으로 아마 그 이익에 대해서 10%가 붙을 것이고 저기 선물 ETF 같은 경우에 이게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 세금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뭐 해외 투자의 경우에 세금을 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이 국내 상장돼 있는 주식 ETF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저기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안 그러면 저기 이자 배당 소득세 이런 걸 아마 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잘 따져 보시고 가장 비용이 싸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ETF를 하게 되면 롤오버 때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먼저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보관 비용이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따져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이제 강한 게 뭐 물가 연동 국채, 그 다음에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베리 비니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경기 변화 신호 중에 하나로 장단기 금리 차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뉴스에서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를 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발행 물량 증가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미국 쪽 얘기가 아니라 국내 쪽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미국 쪽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 왔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하고 좀 무관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경제가 다운되는, 물론 2017년 11월 고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때 올라간 경기가 반도체만 갖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은 이 2017년의 주가 상승,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잘 반영을 안 하고 금리는 요 전부터 쭉 내려오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걸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아마 10년, 3년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확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고 올해부터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인데 그 국채 발행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경기 부양하는 데 좀 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의 증가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채 발행하면 다 똑같이 발행하는데 왜 10년짜리가 올라가고 3년짜리는 안 올라가느냐?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발행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3년짜리도 올라가고 10년짜리도 올라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발행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물량 부담 때문에 올라가든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채권이라는 거는 이자가 있잖아요. 금리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채권을 다 비워놓고 맨손으로 있으면 나는 수익률이 제로예요. 물론 긴 채권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좀 짧은 채권은 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채권에서 사람들이 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떨어진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대요. 매일매일 계속 3년 동안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3년짜리 채권은 처음에 내가 100만 원에 샀어요. 3년 후에 100만 원을 준대요. 이자도 주고.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3년이 만기가 되는데 이 채권의 가격은 그러면 100에서 99, 98, 97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내려가고 만기가 되면 내가 100이 아니고 90밖에 못 받겠느냐? 아니고 금리가 매일 올라가도 가격이 처음에 좀 떨어졌다가 100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에이징 이펙트라고 이야기하죠. 만기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진다 뿐만 있는 게 아니고 만기에 가까워지면 가격이 다시 원래 액면 가격으로 돌아간다라는 또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만기가 짧은 채권을 갖고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회복되고 이자는 그만큼이 쌓이고 원금은 100에 산 게 100, 그 다음에 이자는 쌓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그 현금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긴 만기를 좀 줄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만기 효과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죠? 만기가 짧은 채권으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긴 만기를 채권을 버리고 짧은 만기 채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똑같이 발행 물량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긴 채권은 파는 사람들이 많고 짧은 채권은 사는 사람이 많아서 금리 차이가 또 장단기 확대되는 이런 경향을 갖게 되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